야,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번째 만남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뵈우니까 또 반가운데요.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죠? 네, 뭐 이런저런 일도 많고 뭐 주가도 오르락하고. 네, 바쁜 것보다 네. 뭐 주가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한국 증시가 네.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이 좀 좋아져서 좋아지나 했는데 또 이제 미국이 또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제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간밤에. 네. 저 오늘도 좀 궁금한데 그러면 저희가 잠깐 오늘 좀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어제 꽤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미국 증시를 제가 이제 보면서 오늘 나스닥이 많이 빠졌는데 이게 이유들을 보면 사실 악재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실적도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거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이제 많이 오르면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눈높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6%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실적은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사업을 애저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게 분기에 33% 성장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성장인데 다음 분기는 31%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실망을 했어요. 이 30% 성장인데도 다음 분기에 어쨌든 꺾인다. 그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사실. 건데 그만큼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눈높이를 못 맞춰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울고 싶은데 좀 빤 맞은 격이에요. 그러니까 좀 팔고 싶은 사람들한테 조금 빌미가 된다. 왜냐하면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좀 쉴 때 된 것 같은데 계속 오르니까 약간 피로감도 있는 거네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야 빠지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실적 시즌을 계기로 해서 약간 그런 일들이 좀 펼쳐졌고, 근데 이게 뭐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이 완전히 꺾이고 뭐 애플이 꺾이고 이래서 빠지면 굉장히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오늘 빠지는 거는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마존도 좋은 실적 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도 다 잘 나오고 물가도 잡혀 있고 네. 이번 주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가격이 좀 문제다 지금. 가격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건 좀 조정을 하고 와야 된다. 그럼 저희 한 25분 남았는데 국내는 좀 오늘 괜찮을까요? 국내는 오늘 지금 그래도 다행히 애플 주가도 시간에서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요. 뭐 애플 안 좋은 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판매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뭘 얘기했냐면 아마존에서 내년도에도 AI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겠다. 이걸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인텔이 오늘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더라고요. 좀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근데 어쨌든 반도체 기업이니까 이 두 가지 효과를 보면 국내 증시는 오늘 좀 그래도 저는 괜찮은 출발할 것 같고 또 거기에 어제 삼성전자가 뭐 어쨌든 간에 좀 또 희망을 한번 줬어요. 자꾸 희망고만 하는 것 같아서 메시지가 좀 좋긴 했죠. 근데 이제 오늘 한 애널리스트 분은 보고서 썼는데 저는 그 제목이 너무 와닿았어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은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공급을 했으면 그 증명서를 가져와야 시장이 신뢰를 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전국을 찌른 제목이기도 왜냐하면 하네요.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랬거든요. 3분기에 공급할 것 같다. 공급할 것 같다 그랬죠. 근데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증명서를 이제 좀 가져와야 시장. 근데 어쨌든 아직은 가져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임박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전이 있다라는 걸 언급을 직접 한 거 정도면은 그래서 아마 뭐 삼성전자도 거의 바닥은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밑으로는 좀 되게 단단한데 이제 문제가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답답하면 위가 잘 안 열려요. 한국 증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뭐 출발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이렇게 막 급등하고 그러기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 얘기를 했는데 또 요즘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예상보다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었어요? 아니 보통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을 미리 추정을 딱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실적 발표 앞두고 한 달 전부터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훨씬 안 좋게 나와요. 삼성전자가 그랬고요. 삼성전자가 11조 원 예상했는데 계속 꺾더라고요. 그러더니 9.1조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원래 6.5조인데 이게 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발표 전부터 이제 조금씩 그러더니 7조를 넘겨버렸잖아요. 그 직전이 되게 중요한가 보네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상향한다는 건 그만큼 예상보다 잘 나올 걸 좀 이제 그 감지를 한 거고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고 또 우려했던 뭐 HBM 공급 과잉이나 이런 우려도 거의 완전히 해소가 됐고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만 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메모리 1등은 하이닉스로 좀 넘어갔구나. 어제 그걸 또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어제 그런 기사들도 또 많이 나왔죠. 실적 발표로.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만년 2인자다 이런 꼬리표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조금 역전이 맞습니다. 되는 거긴 한데 보니까 이게 참 스토리가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하이닉스도 사실 이게 스토리가 굉장히 길죠. 저도 보니까 이제 평탄치 않았던 회사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면 옛날에 1983년도에 현대젠자 이제 반도체 사업부로 이게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때 이제 삼성과 경쟁을 했죠. 근데 그렇죠.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LG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었죠. 당시에. 그런데 이제 아마 그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빅딜 해가지고 합쳐버렸죠. 좀 강제적으로 통합하면서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로 이름이 바뀌고. 근데 그때는 정말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딱 3개 남았잖아요. 당시엔 정말 한 10개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일본도 있고 또 대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다 보니까 업황이라는 건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게 업황이 나쁠 때는 공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좀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나왔고 하이닉스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인가 2년도 굉장히 위험했었어요. 그래요? 부도설 돌고 그래서 그때 아마 또 매각하려고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막 여기저기 그때 그래서 마이크론이 가져간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때 주식 투자 하고 있을 때니까 기억이 아직도 나는 게 마이크론이 인수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게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회사를 미국에 넘겼다면. 회사죠. 근데 그리고 어쨌든 그 여러 사이클을 타면서도 어쨌든 살아나왔는데 근데 너무 재무구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삼성은 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각 이슈. 사실 주인이 없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결국엔 이제 누구한테 넘길까? 예전에 조선하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할 뻔도 했었고 근데 승자의 저주라고 인수만 하려고 하면 그 주가가 그 인수하려는 회사가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위험한 회사를 자꾸 살려고 하냐. 근데 이제 최태원 회장이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때 다들 놀랐어요. SK가 인수를 한다고? 그 통신사 SK텔레콤이. 다들 이제 깜짝 놀라서 이것도 승자의 저주 오면 어떡하냐. 왜냐면 SK텔레콤 돈을 잘 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지나놓고 보면 정말 신의 한 수였죠. 그게 그래서 보면. 맞아요. 그 뚝심이다 뭐 이런 말들도 그래서 많이들 있는데 보면은 제가 이제 막 취재를 하다 보니까 하이닉스 하면 헝그리 정신이 지금의 결론을 만들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업 그 어떤 문화, 조직도가 굉장히 단단하다고 들었거든요. 좀 문화가 좀 다른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이게 구체적인 문화까지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좀 삼성은 조금 너무 이게 이 수직 구조, 수직 구조라서 의사 결정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좀 결정하는데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1등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사업을 굳이 막 무리해서 하진 않아요. 이게 좀 절실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2등이고 사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의 문턱 몇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진짜 2년 전에 부도설 돌았어요. 이제 불과 2년밖에 안 됐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이제 이 엔비디아 HBM 납품하면서 기사회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2등이란 이제 절실함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기술 HBM이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반드시 AI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포기를 안 했죠. 삼성은 조직을 좀 축소하고 있었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계속 조직 문화가 이게 수평화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기술 관련해서 뭐 의사결정할 때도 기술자들을 좀 약간 이제 우대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 그리고 사실 2021년도에 그때 반도체 업황 좋을 때 또 그런 일도 있었죠. 이게 뭐 그때 뉴스에도 크게 보도됐던 게 하이닉스 그 직원들이 불만이 되게 심하다. 왜냐하면 왜 경쟁사보다 인센티브가 적냐. 그래서 그때 좀 바꿨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인센티브도 좀 과감하게. 뭐 이직한다 뭐 이런 말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채태원이 또 잘했던 게 그런 이제 직원들의 마음을 좀 잘 다독여가지고 또 지금의 또 성과 체계를 또 확립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삼성에서 하이닉스를 좀 부러워하죠. 이 성과 체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 번의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확실히 정말 위기에 강해졌고 뭔가 변화할 때 빠른 의사결정해가지고 그 선두권에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이게 다지고 있었는데 삼성은 계속 1등이고 어차피 하이닉스가 계속 못 쫓아올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좀 안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어쨌든 AI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뒤쳐져 버리는 이런 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조직 문화 말씀하셨는데 이제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이 문화를 좀 다른 회사도 배우면 좋겠다고 들은 얘기인데 이제 비용 네. 통제나 이럴 때 왜 비상경영 모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미 체계가 되어 있어서 맞아요. 자동 네.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게 기능이 되어 있는 게 대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직원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하고 있는데 회사가 어렵다. 그러면 사실 조금은 먼 얘기 같은데 갑자기 쪼이면 불만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우리 한국 그 기업이 두루두루 좀 배울 만한 조직 문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경영 같은 것들도 많이 하죠. 뭐 사실 저희 회사도 안 했던 경우가 아니라 모든 회사에 적용이 되죠. 2020년도에도 네. 아마 대부분 증권사들이 아마 그때 다 이제 코로나 때 비상경영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갑자기 이게 뭐가 좀 나오면 당연히 직원들도 좀 일부는 위축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이제 상시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사이클로 이렇게 또 다가오다 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좀 상당히 잘 돼 있었고, 근데 이번에 저도 좀 느꼈던 게 결국 1등 기업이 이렇게 어쨌든 2등이 되는 것도 네. 그냥 이게 순식간이구나. 왜냐하면 그 HBM이란 것도 앞으로 올 걸 미리 알고 네. 있었겠죠, 삼성도. 근데 네. 돈이 안 되니까 이걸 뒤로 밀었는데 그 결정 하나가 지금의 역전을 좀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결국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돈을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장 돈 안 된다. 과감한 선택이 예.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기업들도 AI 이제 메타가 이제 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주커버그가 또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제 AI 지금 지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네. 돈은 좀 못 벌 수 있는데 주주들은 그게 좀 불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돈은 그게 아직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이건 메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존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투자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 얘기는 여기서 1, 2년 정말 돈 아낀다고 잠깐 이렇게 투자 줄이잖아요. 그러면 경쟁자들은 저 앞으로 가 있어요. 그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한 번씩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잖아요. 네. 그 동화책 보면 동화책, 네. 붉은 여왕 이펙트라고 네. 붉은 여왕 그 거기 이제 가서 붉은 여왕이 계속 이제 앨리스 손잡고 막 같은 자리로 맴돌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유를 물어보죠. 왜 이렇게 자꾸 맴도냐? 이 세상에 여기서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 도태된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뒤로 간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딱 그 상황이에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뒤로 가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성인으로서 들으니까 또 되게 와닿는 네, 그러니까 표현이네요. 계속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안 보여요. 네. 지금 제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년 후에는 이게 AI 투자한 기업과 안 한 기업은 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가 그걸 보여줬잖아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네. 몇 년 전에 그 의사결정이 이 차이를 지금 딱 이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기업들한테도 이번 하이닉스랑 삼성 이제 1, 2등 역전은 정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큰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기업들도 그래서 글로벌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실적 중에 역대급 성과급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것도 조직을 운영하는데 사실 무시하지 못하는 저도 그렇죠. 뭐 직장인이지만 약간 일의 동력도 될 수 있고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어쨌든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내가 이제 능력을 발휘한 만큼 또 성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길 당연히 원하는 거고 그게 결국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니까. 근데 그런 성과급이 없으면 하이닉스 직원들이 뭐하러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뭐 아무리 해도 성과 안 나온다면 네. 당연히 안 합니다. 그거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잘한 만큼 주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란 이제 나라들 이렇게 테슬라도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거기도 가차 없잖아요. 못하면 그냥 거기는 그냥 바로 해고 시켜버리고 네. 근데 잘하면 그 엄청난 그 스톡 옵션이죠. 네. 주식 보상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주가 오른 만큼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네. 그런 거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 주식 보상 같은 거. 필요하다고 생각은 네, 해요.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래서 주식 부자가 기업 안에서 탄생을 하면 더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는데 그럼요. 미국은 그게 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주식 보상보다는 조금 이제 현금 보상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체계적으로 좀 잡히면 더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뭐 조금씩 생기곤 있지만 확대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번에는 좀 화나는 포인트를 여쭈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삼성전자를 다룰 때도 제가 한번 화가 난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왜 모건 스탠리가 한번
다 반토막 냈었잖아요. 네. 목표 주가를. 근데 우리가 틀렸다. 10,000원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물론 분석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고는 네. 생각은 하는데 시장의 여파도 너무 컸고 좀 너무 섣부른 분석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아마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추석 네. 때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네. 갑자기 모건 스탠리가 이제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거의 반토막을 내버렸죠. 네. 12만 원까지. 네. 그래서 이제 봤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반토막 원리가 중요하니까. 네. 근데 보면서 딱 하나만 동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PC가 잘 안 팔리니까 이거 재고가 좀 쌓였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그건 맞죠. 그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것 때문에 일부 낮추는 건 동의. 근데 HBM이 공급 강이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내년에 D램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공급 강이 올 것 같다. 근데 그걸 딱 본 순간 저는 절대 동의를 못했던 게 왜냐하면 HBM은 수요가 여전히 많고 젠슨왕이 뭐라고 했죠? 수요 미쳤다. 수요 미쳤다 했죠. 그러니까 자기네 칩이 미쳤는데 거기에 HBM도 같이 네. 미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너무 좀 의아했던 게 근데 엔비디아는 좋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엔비디아는 좋은데 하이닉스가 나쁘다? 이게 상관관계가 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 HBM을 독점 공급하는 게 하이닉스니까 그러면 네. 엔비디아도 안 좋게 봐야죠. 그렇게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좀 뭔가 이게 좀 약간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었고 HBM도 그리고 공급 강이 오기가 어려운 게요. 네.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는 제품이 아니라 그 고객사랑 협의를 해서 주문 들어오면 만드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공급 가격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미 또 이번에 삼성 하이닉스가 내년 물량까지 다 완판됐다. 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고 그리고 또 D램이 이제 공급 가격 온다고 했는데 그 논리가 뭐냐면 보통 이렇게 수요가 좋으면 이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을 엄청 늘려요. 네. 과거에 그랬어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꺾이죠 언젠가. 네. 그러면 공급은 당장 못 줄여요. 그래서 공급가는 항상 왔어요. 근데 그걸 이번에도 썼더라고요. 그 논리를. 근데 네. 이번에는 이거는 사실 2분기에도 했던 얘기예요. 마이크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HBM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HBM은 너무 커요. 크기가. 얘를 많이 만들면 다른 반도체를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네. 그래서 공급 과잉이 오기가 좀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했고 이번 3분기에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논리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내용인가? 그랬고 근데 이제 그 후로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좀 약간 몇 개 언론이 좀 때리더라고요. 네. 모건 스탠리를 뭐라고 했냐. 모건 스탠리가 별로 잘 맞춘 적이 없다. 과거에도 여러 번 반성문 썼다. 저희도 보도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여러 번 반성문 썼다. 2017년, 맞아요. 21년 다 있는데 그때도 반성문 네. 냈더라고요. 근데 왜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었냐면 결국엔 맞아요. 아니 언젠간 사이클 꺾여요. 아 그래요? 왜냐면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건 원래 그렇게 언젠가 꺾입니다. 예. 근데 22년도에 꺾였잖아요,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죠. 진짜 꺾인 건데, 그럼 맞은 거 아닌가?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또 아시아 시장에서 미친 영향력이 되게 또 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의 굉장히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예. 그래서 그거 나오고 하이닉스가 아마 그날 급락을 했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근데 결국 이번에 실적 발표했지만 하이닉스는 놀라운 실적을 냈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다시 반성문 이제 잘못 봤다 네. 이렇게 인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10,000원인 거 올렸어요. 아 근데 좀 전 그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것도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모건 스탠리는 명백하게 네. 좀 잘 본 건 맞는, 잘 못 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셨지만 투자자, 기업가들이 꼭 보는 분석 보고서잖아요. 네. 이게 어느 선까지 왜냐하면 이게 나쁠 때마다 훅 내려가고 좋다고 할 때마다 훅 사고 이럴 수는 없는데 어느 선까지 조금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일단 이제 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메모리가 1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외국계도 있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적어도 메모리만큼은 한국 애널리스트가 훨씬 더 잘 보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삼성과 하이닉스 본사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소통도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죠. 결국 애널리스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기업과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변화를 파악하고 보고서를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아무래도 모건 스탠리 홍콩 쪽에 있다 보니까 그 법인 자체가 네, 아시아 쪽이 그래서 아마 소통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럼 네. 이사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모건 스탠리 보도가 되면서 많은 이제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따라서 국내 증권가도 같이 내리고 같이 올렸다. 그때마다 똑같아서 우리는 중심이 없는 거냐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었는데
몸 담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한번 그거를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그때 9월달에 나왔던.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국내 증권사 몇 곳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이게 꼭 나빠서 낮췄다 그거보다도 일단 좀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근데 그렇죠. 사실 그 전에는 목표 주가를 좀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조금 낮췄는데 모건스탠리처럼 이렇게 안 좋게 봐서 낮추는 내용들은 없었어요. 별로. 거의 없었고 좀 지금 매크로 환경 그 당시만 해도 대선 불확실성도 좀 있었고 미국 증시도 그때 뭐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이닉스가 또 주가가 그때 20만 원 깨져 있으니까 그때 15만 원 막 이럴 때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 막 30만 원짜리. 그러면 애널리스트는 규정상 너무 이게 목표 주가랑 벌어지죠. 그럼 이거 규정상 낮춰줘야 돼요. 위험 요소로 보나 보죠. 그러니까 이거 15만 원인데 목표 주가 30만 원이잖아요. 그 회사마다 리서치 규정이 있어요. 괴리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춘 경우들이 좀 일부 있었고,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모건스탠리랑 또 정반대 얘기들을 해요. HBM 공급가인 가능성 거의 없다. 좋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얘기는 합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PC 안 좋은 건 그건 맞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부분 이제 거기에 동의가 됐지만 제일 중요한 게 HBM 공급강이잖아요. 근데 HBM 공급강에는 거의 다 동의를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빠져있기 때문에 그 괴리를 낮추는 정도의 목표 주가 하향이었지, 뭐 모건스탠리를 따라서 낮췄다라는 저는 그 이제 말에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도 조금 기대감이 맴돌고 있는데 4분기 실적과 주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세요? 4분기는 더 좋을 걸로 지금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왜냐면 4분기부터 이제 블랙웰이라고 엔비디아 신제품이 드디어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HBM3 8단 이제 앞으로 12단까지 4분기에 또 12단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아마 4분기는 더 좋은 HBM 모멘텀을 저는 좀 받지 않을까. 다만 이제 HBM 좋은 건 다 아니까 그럼 전통 반도체가 언제 돌아서냐. 근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재고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엔 전통 반도체도 돌아와요. 근데 내년 하반기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7이 나올 텐데 아이폰 17은 되게 기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1년도에 나왔던 아이폰 그때 13인가요? 그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근데 맞아요. 아이폰 교체 주기가 이제 4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4년이요? 그러면 이제 딱 4년 돼요. 4년 될 때네요. 4년이 되고 애플 지금 아이폰 업데이트가 좀 아직 미진하잖아요. 근데 내년 이제 새로 나오는 제품은 챗 GPT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그 AI를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적어도 내년 아이폰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년 아마 10월로 알려진 것 같은데 윈도우 10도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해줍니다. 그럼 PC도 바꿔줘야 되고 그 사이클이 내년 하반기에 또 와요. 공교롭게. 그러니까 상반기는 전통 반도체 재고 조정 끝내놓고 하반기 그러면 주가는 그걸 미리 반영하거든요. 미리 반영하면.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년도 반도체 좀 괜찮지 않을까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님 또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경제 포인트 짚어볼까요? 다음 주 5일이죠. 미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선자에 따른 한국 경제 여파가 주 관심사인데요. 여론이 트럼프로 쏠리면서 지난 2018년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타깃이 됐던 한국. 이 관세와 미국 내 기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결과에 따른 여파 다음 주 경제 시그널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 8시 다시 올 거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